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주차 집단 상담의 이론과 실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집단 상담자의 윤리 중에서 다문화 집단 상담의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한국상담학회에 집단 상담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 실천 윤리 강령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들을 조항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회적 관계, 전문적인 태도, 비밀 보장, 상담 수혜자의 복지, 그리고 상담 관계, 심리 검사, 상담 연구, 그리고 다른 전문가와의 관계,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지침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조항마다요. 전문을 보면은 한국상담학회의 집단상담학회의 전문을 보면 집단상담학회는 집단상담 전문가들의 교육적, 과학적, 전문적인 조직체이다. 그리고 집단상담자는 집단상담 이론이라든가 기법의 연구, 개발, 보급을 통해서 지역사회 상담 수혜자의 정신건강복지와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7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수행 과정에 있어서 집단 상담자는 상담 수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 자,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라는 게 이 집단 상담자 윤리의 전문입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다양한 상담 활동과 기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윤리적 책임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기법을 사용하거나 이 상담 활동을 할 때 윤리적 책임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집단 상담자는 집단 상담 서비스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명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윤리 조항과 실천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조항마다 명시하고 있는 윤리 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7쪽에요.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윤리 강령입니다. 제일 먼저요. 집단 상담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목적에 맞게 모순되지 않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소속기관의 방침이 수혜자의 성장 및 복지에 큰 위협이 된다면 소속기관 내에서는 상담자로서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뭐 예를 들자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뭐 내가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아니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내가 집단 상담자로 활동한다. 그러면은 소속기관의 방침이 있잖아요. 그 방침하고 수혜자의 어떤 성장이나 복지하고 맞지 않거나 이럴 때는 상담자로서 활동을 중단한다. 소속기관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자신에 속한 지역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를 존중한다.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의 공익에 맞는가. 상담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자신이 실제로 갖추고 있는 자격이라든가 경험에서 벗어나는 활동이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실과 다르게 오도되었을 때는 시정해야 할 업무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을 벗어난 그런 집단 상담의 업무는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자든 뭐 그냥 개인 상담자든 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문적인 태도에 관한 윤리 강령입니다. 집단 상담자는 전문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이론적인 지식이라든가 임상 경험, 연구 능력 이런 것들을 유지 향상하기 위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상담자 윤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항상 내가 집단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이 과정 자체도 항상 나는 계속해서 집단 상담자로서의 어떤 그 경험을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지 어떤 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담자라는 게 그래요. 이게 뭐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항상 이 능력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노력 이런 게 바로 전문적인 태도에 관한 윤리 강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집단 역동에 대한 전문적인
바탕으로 상담 수혜자의 정신건강 향상에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역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 역동을 아주 뭡니까? 전문적인 어떤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상담원, 집단 상담원의 정신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이 역동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역동 때문에 오히려 집단 상담 구성원에게 더 상처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요,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기법의 한계, 이걸 잘 인식해야 됩니다. 상담자도 어때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상담 수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전문가나 관련 기관으로 의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내 능력과 달리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는 어떤 집단원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단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내가 그걸 다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즉시 다른 전문가나 관련 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밀 보장에 대한 윤리 강령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강조를 계속 해가왔죠. 이건 저도 이제 상담을 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도 가고 그리고 이제 현장 점검 같은 걸 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피해자들을 제대로 피해자 보호를 했나 아니면 상담을 제대로 진행을 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현장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여성가족부 이제 제가 소속 그 현장 점검을 가보면 비밀 보장이 진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비밀 보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또 이게 윤리 강령에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집단 상담은 어떠냐 비밀 보장이라는 게 어때요? 개인 상담하고 다르게 훨씬 더 비밀 보장의 어려움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요, 비밀 보장과 그 한계를 규정합니다. 당연히 한계를 규정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상담 수혜자를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단 상담 수혜자 개인이라든가 뭐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충분히 고려한 후에 상담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가족이라든가 보호자, 적정한 전문인, 사회기관이라든가 정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뭡니까?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를 지킬 수 없을 때 바로 그 한계에 왔을 때 가족, 보호자, 적정한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있다. 우리 내담자가 우리 집단 구성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의 피해자다. 내지는 아동학대를 하는 가해자다. 이럴 때 내 보호자, 내 상담원이 내담자이더라도 비록 내담자이더라도 이건 뭐냐 적정한 전문기관 그럼 아동학대일 경우는 아동학대 전문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 공개해야 되고 그게 이제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집단 상담자는요 집단의 특성상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집단 내에서는 비밀 유지가 완벽하게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집단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전달합니다. 물론 당연히 원칙을 정하죠. 비밀 보호를 해야 된다. 비밀 보장하는 거 이게 당연한 우리 집단원들의 그 윤리다. 하나 이거는 완벽하게 보장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상담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 사례 발표, 상담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우리 집단에 있었던 이걸 만약에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데 쓴다라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신분에 대해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뭐 사람 이름을 말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상담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보관 혹은 처분할 경우 소속기관의 방침에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처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기관에 이 기관에서 근무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담자의 정보가 있어요. 이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이 기관을 나갔어요. 나가고 난 뒤 이걸 사용한다. 사용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럴 때 정보를 처분 그쪽에서 쓸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 부분이 뭐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실강이가 될 수가 있어요. 실랭이를 벌일 수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내가 뭐 그 기관의 대표라든가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뭐 사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허가 불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만약에 퇴사한 사람이 이 그동안에 있던 여기에 있던 그 본인이 상담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거나 라고 할 때 이거는 소속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근데 대부분 어떨 것 같아요? 소속기관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관 내가 만약에 상담자가 됐더라도 나중에 이런 것들을 막 달라고 뭐 생떼 쓰듯이 요구를 한다거나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소속기관에서 내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꼭 하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수혜자의 복지에 관한 윤리 강령입니다. 집단 상담자는 상담 활동 과정에서 소속기관이나 비전문인과 갈등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담 수혜자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자신의 전문적인 활동이나 집단 이익은 부차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상담 수혜자의 복지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상담 환경이라든가 기간 및 기타의 여건으로 인해서 수혜자에게 적절한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만약에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상담 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상담 관계는 즉시 종결해야 된다. 이 경우 집단 상담자는 상담 수혜자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다. 전문적인 그럴 경우에는 상담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즉시 종결. 그리고 이 내담자는 어때요? 뭔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담이 왔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혜자한테 적절한 다른 제안을 제시해준다. 아, 우리 못해요. 라고, 우리 이 상담에서는 안 된다. 라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급하거나 마음이, 뭔가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요, 수혜자에게 도움이 된다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담 수혜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검사를 실시하거나 가족이라든가 인물을 면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검사 실시하는 거, 뭐 심리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심리검사 그런 거. 그 다음에 가족이라든가 좀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 꼭 가족 상담이라든가 아니면은 상담 내담자가 말하는 이 그 본인의 문제 해결 뭐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꼭 그 내가 관련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면접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상담자가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담 내담자의 어떤 동의를 얻은 후에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상담 하다 보면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 상담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서 뭐 아버지의 완고한 그런 성격이라든가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양육자의 그 양육자가 이제 내담자에 대한 너무 기대가 크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내담자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본인이 어떤 항상 이제 압박감을 받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 증세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정말 딱 상담해 보면 어때요? 우리 내담자한테만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만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그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그 양육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내담자인 청소년한테 내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중에 뭐 아니면 양육자 누굴 좀 만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또 한번 상담해 보는 게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꼭 이제 거기에서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보고 동의를 얻은 후에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면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 관계에 관한 윤리 강령입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49페이지죠. 상담 관계에 있어서의 윤리 강령입니다. 집단 상담자는 상담 수혜자와 성적인 친밀 관계를 맺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글루밍, 성폭력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가스라이팅처럼 해서 성적인 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상담 관계에서의 지켜야 될 윤리 강령인데 범죄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이제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집단 상담자는 교육 과정 일부로서 학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 수혜자와는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수업 시간에 집단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상담 관계가 아니죠. 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집단 상담 이 수업을 하면서 집단 상담을 연습해 봅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상담 관계로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교육자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피교육자이고 저는 교육자로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집단 상담을 제가 이제 이렇게 집단 상담원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왔는 사람 중에서 그 아직 내 수업을 듣는 뭐 학생이 한 명 왔다. 이럴 경우에 학점에 만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은 상담 관계 형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 시작 때 수혜자에게 상담 서비스의 목적이라든가 목표, 기법, 절차라든가 우리 상담에 있어서 한계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상담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어떤 지켜야 될 윤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요, 집단 장면에서 상담 수혜자들이 신체적 혹은 심리적인 외상을 겪지 않도록 절절하게 예방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집단 장면에서 신체적으로 심리적 외상을 더 겪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꼭 그렇게 그 장면 속에서 심리적 외상을 겪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뭡니까? 집단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집단원들이 또 다른 집단원에게 자기의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지적을 한다거나 뭐 생각을 이야기해서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외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하게 예방하고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집단 상담에서는 뭐냐면은 뭔가를 판단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뭐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장소가 그런 어떤 구성이 아니라 항상 뭡니까? 느낌을 이야기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런 게 이제 바로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심리검사인데요.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는 자격이 있는 검사 실시자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고요. 소속기관에서 부적격자로 하여금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자존감 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 간단하기니까. 그런데 아주 복잡한 어떤 심리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리검사 및 해석에는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실시해야 된다. 단순 수치만 통보하거나 상담 수혜자의 동의 없이 검사 결과를 제3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심리검사 중에서 그 어떤 장애라든가 정신장애를 판단하는 그런 심리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함부로 시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검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 검사를 해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고 또 이런 걸로 해서 그 동의 없이 검사해서 제3자에 통보한다거나 또 잘못된 어떤 해석으로 해서 낙인 찍는 어떤 그런 내가 정신질환자구나 이렇게 낙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리검사에 의한 윤리강령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지켜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담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강령입니다. 집단상담자는 연구 실시 전에 상담 연구 피험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집단상담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상담 수혜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윤리강령인데요. 첫 번째 집단상담자는 다른 상담 전문가 집단의 고유한 전통과 상담 접근법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른 전문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윤리강령은요. 만약에 다른 상담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유한 전통과 상담 접근법 서로 간에 이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이 집단 상담도 보면 여러분들 이론에 앞으로 배울 텐데 정신분석 집단 상담이 있고 뭐 인간 중심적인 집단 상담이 있고 여러 가지 집단 상담 개수탈출 집단 상담 뭐 여러 가지 집단 상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고유한 전통과 상담 접근법을 서로 이제 다른 전문가와 이 관계에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 수혜자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될 경우에요. 상담 수혜자에게 다른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서 그와 긍정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내한테 이제 집단 상담을 왔어요. 우리 집단원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 사례는 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정보를 만약에 다른 이 상담 수혜자에게 다른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요구한다. 그럴 때는 상담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뭐 연구하고 이게 아니라 나한테 온 이 내담자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내담자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줘야 된다. 이건 내 거니까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의논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예.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내담자의 좀 더 빠른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강의 잘 들으셨죠? 지금 이제 복습을 해볼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자, 집단 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벌써 잊어버렸죠? 네, 지난주에 해서. 그리고 집단 상담자의 윤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문화 집단 상담의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게 더욱 필요한 집단 상담의 윤리는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세 가지의 심화학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5분에서 한 10, 조금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함께 책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있다가 제가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심화학습 다 하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여러분 알아보셨어요? 집단 상담자가 가져야 될 자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성적인 자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전문적인 어떤 자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상담자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보셨겠지만 학자들마다 이 가지고 있는 집단 상담자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자질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집단 상담자는 집단 과정에 있어서의 뭐 믿음이라든가 그리고 리더로서의 집단 일을 이끌어가는 뭐 용기와 자기 개방과 참여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이해, 타인의 이해, 유머 감각을 지닐 수 있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노력 속에서 확실한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있는 뭐 이런 모범적인 자세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유능해야 되고 개인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창조성, 뭐 개인적인 헌신, 활력,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자각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집단 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자의 윤리가 있죠. 집단 상담 윤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했었죠, 그죠? 했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그 윤리 중에서 어떤 윤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뭐 비밀 보장인지 집단 상담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게 먼저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떤 윤리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의 내가 좀 자질과 이 윤리가 약간 함께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집단 상담자라면 윤리가 다 중요하고 꼭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중에서 나는 이 윤리는 정말로 중요한 윤리 강령 중에서 이 윤리는 정말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문화 집단 상담의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게 더욱 필요한 집단 상담의 윤리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다문화 집단 상담의 윤리 자체가 뭐예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일 민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우월주의라든가 이런 걸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꼭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문화 집단 상담의 윤리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한테는 더 필요하겠다. 내가한테 부족한 부분은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5주차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야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집단 상담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